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검의 인권 침해를 확인하고 정의철 위원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경찰관 4명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철 위원장의 극단적 선택이 있은 얼마 후에 이것도 김건희 특검입니다. 민중기가 셀프 감찰을 했어요. 지그들이 감찰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면죄부를 딱 내려줬습니다. 기자들이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에 참여한 파견 경찰관 3명에 대해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하면서 뭐 대단한 걸 한 것처럼 파견 해제는 그냥 경찰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안 그래도 돌아가고 싶은데 잘 됐지. 민중기 특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담당 수사관 4명에 대해서 지난달 13일부터 감찰에 준하는 조사에 착수했고 착수한 결과 장시간 조사 제한, 심야조사 제한,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강압적 언행,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 항목 중에서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강압적 언행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확인을 했는데 특검 자체 감찰은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만큼 규정 위반 여부를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근데 왜 니거들이 감찰을 해? 권한도 없다고 니거들 스스로 실토하면서 왜 니거들이 감찰해? 특히 특검팀은 조사실 내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 특검법상 내부에서 이루어진 문제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감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니거들이 스스로 실토하잖아. 그래놓고 왜 니거들이 감찰하고서 셀프 면죄부를 줘? 더구나 특검이 조사실 내 CCTV 설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사하는데 한 1년 걸려요? 특활비는 엄청나게 썼더만. 이렇게 해서 특검이 서둘러서 지그들은 아무 잘못 없다 하고 덮어버렸던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했어요.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사 보고서를 82조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에서 정의철 위원장이 특검에서 조사받는 동안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 경찰관 4명이 조사를 했는데 이 경찰관 4명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정의철 위원장에 대한 강압 수사에 가담했다. 그래서 1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4명 모두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로 밝혀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의철 위원장은 15시간에 걸친 야간 조사를 받고 3일 새벽 1시 15분에 귀가했고 그리고 한 2시간 후인 새벽 3시 20분쯤에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작성했고 그리고 그 8일 후인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메모에서는 무시하는 말투와 강압 때문에 기억에도 없는 내용을 진술했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강압 수사를 받은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고인이 남긴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그 메모에는 고발 대상 경찰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이 인권위가 유족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유서 사본입니다.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아, 했다고 말해버렸다. 내가 참 바보 같다. 이런 내용들이 유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인권위 관계자는 유서는 단숨에 쓴 게 아니고 조사받고 나온 후 10월 4일부터 9일에 걸쳐서 그때그때 작성 추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은 작성 직후에 형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권위는 양평경찰서가 유서를 유족들에게 적기에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유족의 애도와 인격적 정서적 회복을 방해했다. 헌법에서 정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고요. 또 경찰이 고 정의철 위원장을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족이 부검에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의철 위원장의 죽음에 타살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유족의 명확한 동의도 없는데 부검까지 한 것은 석연치 않다. 고 정의철 위원장의 분향소는 아직도 민중기 특검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광화문 KT 빌딩 앞에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강압 수사와 회유를 받다가 자괴감을 이기지 못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네, 이재명 종북 주사파 개딸들은
나라 말아먹는 재주가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권력 탈취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외교안보 다 망쳐놓고 관세 협상 다 망쳐놓고 부동산 완전히 죽여놓고 그리고 환율 뭐 대책 없이 지금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나마 코스피 하나 갖고 쇼를 했는데 그 코스피마저도 지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장이 오늘 갑자기 찾아온 이 강추위 이상으로 지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뭐 정말 찬바람이 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것들은 그 전리품 나눠 먹기에 아주 여념이 없어요. 좌파 끝들은 원래 공산당은 이념으로 모인 거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지그들 기득권 누리기 위해서 노동귀족 나타나듯이 공산당 귀족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문재인 때도 노무현 때도 김대중 때도 정권 잡자마자 수십 년간 굶은 이리떼들처럼 달려들어서 온갖 이권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딱 그 모양인데 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그 온갖 인사전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딱 걸렸어요. 그것도 국회 예결위 심사하는 본회의장에서 걸렸어요. 문진석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입니다. 이자가 김남국이라고 있죠. 국회의원 할 때 가상화폐 질만 잔뜩 하다가 쫓겨난 이 김남국이가 지금 강훈식이 그 비서실장 밑에 비서관으로 있어요. 김남국이한테 텔레그램으로 인사를 청탁하는 문자가 예산안 가결을 하고 있는 이 본회의장에서 취재 카메라에 딱 잡힌 겁니다. 이 텔레그램에 둘이가 대화를 해요. 문진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구가 홍성범은 우리 중대 후배고 중앙대학교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랑 같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출마하고 도지사 출마할 때 대변인도 했고 지금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냈는데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그러면서 문진석이가 이거 뭐 텔레그램 문자 대화니까 뭐 제가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문진석이가 너도 알고 있는 그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이가 반대할 거니까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 줘봐. 이렇게 이제 김남국이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남국이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텔레그램 문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홍성범 본부장님 하고 느낌표 꽝 찍었어요. 그러자 문진석이가 맞아 잘 살펴줘 하면서 그 이모티콘이라 그럽니까? 웃는 얼굴 눈썹 야, 이 김남국이한테 이렇게 아첨을 하면서 청탁을 하네. 진짜 실세가 누군지가 이 텔레그램 문자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국민의힘은 김남국이의 사퇴 그리고 문진석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기 김남국이가 얘기한 현지 누나가 누군지 밝혀라. 이렇게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누나가 도대체 누구냐. 훈식이 형은 알겠다. 그게 강훈식이 아니냐. 훈식이 형은 알겠다. 근데 현지 누나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인사청탁까지 현지 누나한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강훈식이랑 현지 누나한테 하겠다고 했는데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가 거의 동급 아니냐. 그럼 대통령 비서실장과 거의 동급인 현지 누나가 누구냐. 이 사건은 최소한 김현지가 누군지가 밝혀지고 그리고 김남국이와 문진석이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일파만파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재명이도 한 건 했네. 자, 이재명이가 국무회의의 정식 회의에 앞서서
국무회의에 이제 안건 토론에 앞서서 각 부처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정성호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 그러자 정성호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재명이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수면은 안정적이라 그걸 잘 모른다. 이러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정성호가 얘기하니까 이재명이가 다시 발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게 이 연합뉴스에 보도가 될 정도로 공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고 한다니까. 자, 보세요. 우선 이재명이 지는 지가 백조인 줄 알아? 여러분, 지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 날릴 때 집단에도 뭐 좀 해본다고 발차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백조가 그 모양, 그 꼴입니까? 하여튼 난 그런 백조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가 백조래, 지가. 그러면서 발 아래, 이 수면 아래 발은 엄청나게 퍼덕거려야 된다. 그런데 정성호가 그거 하고 있어서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정성호가 최근에 한 일이 뭘까요?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돼갖고서 한 일이 제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딱 하나 있어요. 대장동 항소 포기, 압력 가한 거. 그거 딱 하나 있잖아요. 정성호가 그 밖에 뭘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딱 그거 하나 했어요. 그거 하나 하고 엄청나게 처맞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 내가 백조로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데 거기에 발밑에서 정성호가 열심히 두들겨 맞으면서 쳐맞으면서 작동을 하고 있다. 발 역할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대장동 항소 포기 말고는 이 정성호가 한 일이 없는데 그것에 정성호는 발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에요. 발에. 그러면 몸통이 있어야 되는데 정성호의 몸통이 누구겠어요? 설마 김현지? 훈식이 형?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몸뚱아리는 이재명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결국 이재명이가 아닌 척하지만 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했고 그걸 정성호가 발노릇하면서 강행해가지고 그래서 몸뚱아리 대신에 이재명이 대신에 발노릇한 것밖에 없는 정성호가 요즘 맞느라고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재명이는 정성호가 겪었다는 고생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 근데 정성호가 한 일이 대장동 항소 포기밖에 없으니까 이재명이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나경원이 바로 나섰습니다. 대장동 공소 취소를 지시한 것을 자백하는 것이냐 하고 이재명이한테 딱 들이댔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셀프 면죄부 작업을 자기가 지시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 아니냐. 이 장면을 보면 조폭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똘마니가 뒤집어쓰고 대신 감옥 갔다 오는 범죄 영화가 생각이 난다. 모든 범죄 앞에서 오리발 내미는 것은 이게 오리발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제 백조발. 지가 백조라니까. 백조라고 불러줍시다. 모든 범죄 앞에서 백조발 내미는 것은 이재명 본인 아니냐. 셀프 범죄 지우개 실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항소 포기 외압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김은혜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가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서를 국회의안과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은 정성호에게 나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 백조 발 노릇을 해줘서 감사하다 하던데 발이 정성호면 몸통이 누구겠느냐. 국정조사로 밝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벌어질 거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국면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 논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이제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장동혁 대표는 계엄 1주년 또는 대표 취임 100일 이런 거 기자회견 안 한다 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대표가 안 하면 우리라도 할게요 라고 소장판지 대장판지 하는 것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계엄 사과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한편으로는 뒤통수가 따가운지 뭐 어제 추경호 대표 영장 기각돼서 풀려나는 현장에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들의 이 두길보기, 세길보기, 네길보기는 끝이 없어요. 보통 도다리건 광어건 간에 눈이 두 개가 양쪽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쏠리는데 이것들은 한쪽 눈은 여기가 있고 한쪽 눈은 이쪽에 와 있는 것 같아. 김재섭이는 한 20명 얘기를 했고 박정하라고 한동훈이 똘마니가 있어요. 한 30명을 언급했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재선 의원은 몇 명이 참여한다는 식으로 지도부를 압박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것들이 이름 안 밝히겠다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것들은 자기 이름 걸겠지만 그 외에 해가지고 숫자도 안 밝히고 이름도 안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밝혀라. 그래도 네 것들 딴에는 헌법기관이라고 개펌들 잡고 있지 않냐. 헌법기관이 계엄 사과와 관련해서 뭔가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쪽팔리게 숫자도 안 밝히고 이름도 안 밝히고 그렇게 할래. 밝혀라. 못 밝히면 나타난 고 몇이라고 밖에는 간주할 수 없다. 20명 30명 입에 거품 물고 뻥튀기 하지만 현장에 나타나는 고 몇 명이 전부 다다. 제 생각에는 이것들도 꼬리 내릴 것 같아요. 예, 오늘 새벽 추경호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국민의힘의 그 구미 지역구에 강명구 의원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그 비서관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강명구 지금 조직 부총장 맡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사과 웃기는 소리 마라.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그랬어요. 대표가 사과 안 하면은 소장파들이 하겠다? 사과를 그렇게 희화화하지 말라. 그러면 아닌 말로 소장파가 대신 사과하면 대표는 진짜 사과해야 될 일이 있어도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래? 대신 사과가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무슨 당을 대신해. 또 당원 게시판 한동훈 관련해서 아니 왜 그거 갖고서 그렇게 발악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한동훈이가 아무 죄가 없으면 그 무고함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되는데 왜 그걸 싫어하냐. 나경원이 초재선들한테 쓴소리를 했어요. 나경원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뭐 소장파 그러는데 무슨 소장파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국회에서 보면 이른바 중진이라고 하는 나 같은 사람도 저 좌파들하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데 초재선들 특히 초선들은 아주 우아하게 자석 지키고 앉아있다. 아 이것들도 백조과구나. 이재명 백조과야. 그러면서 우리 당에 진짜 소장파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젠 다 과거 일이 돼버렸습니다만 자꾸 사과 하면서 독이 든 사과를 먹으라고 장동혁 대표를 겁박했던 그야말로 엉덩이에 뿔난 그 몇 명의 초재선들의 분탕질에 분노한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이 어제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저희가 나가서 취재했거든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국민의힘 청년들은 당동혁 지도부 계엄 사과를 규탄하는 국민의힘 일부 이사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 당원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며 저희 청년 당원이 뽑은 당 지도부를 존중하길 바라는 바람에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소위 일부 인사들이 당 지도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언론을 통한 공세적 발언으로 지도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이재명 정권의 포괄적 행태에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 투쟁 기조에 혼란을 야기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도부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당내 일부 인사들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하여 내부 균열을 조장하고 지지층의 분열을 언행을 서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분명히 선언한다. 당의 투쟁을 흔드는 계엄 사과 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을 요구한다. 당내 청년들을 향해 극우로 프레임을 씌우는 의원들은 반성하고 당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특정 종교 세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특정 종교 세력으로 음해하는 국민의힘 의원을 규탄한다. 당 지도부는 불필요한 당 내외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당의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주길 촉구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합이다. 일부 인사들은 자기 과시적 정치 행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의힘의 도약에 저해야 하는 골림대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멈추도록 하라.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현재 국가적 위기 속에 국민의힘 당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엄중한 명령이다. 2015년 12월 2일 국민의힘 지지자 3,000명 일동. 국민의힘 싸워라! 저는 그냥 국민의힘 책임당원입니다. 지금 계엄이 터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저희는 계속 사과 타령만 하고 있고 또 왜 사과해야 되는지 제대로 말하는 의원들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청년들을 향해서 왜 극우라고 할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엔 지방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희 청년들을 극우로 몰고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당원을 존중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들, 저희는 정말 청년들을 분노하고 있고 저희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저희의 의견에 동조해줬습니다. 저는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2020년부터 국민의힘 당원이었을 뿐인 20대 여성입니다. 정말 당 지도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또 당을 흔드는 일부 국회의원분들, 초선 국회의원분들, 저희 당원들을 제발 존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20대 후반입니다. 원래 계엄령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계엄령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제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너무나도 대놓고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공산당을 멸하자는 멸공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들을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네, 안녕하세요. 민척일사대 대표 서국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엄이 1년이 가까이 지났지만 말끝마다 내란을 붙이면서 지금 점점 더 독재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들이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갈 수 있게 한 목소리 내고자 이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가슴이 좀 울컥하네요. 예,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들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이 청년 당원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합이다. 일부 인사들의 자기과시적 정치 행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당의 도약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내부 총질을 즉시 중단하고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멈추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갈아치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강고한 기득권이 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4년 동안 지역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진입하기에 정말 엄청난 벽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공천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다 좋은데 대안이 있냐? 대안이 있냐? 나 말고 국회의원 당선될 대안이 있냐? 나 말고 시장 군수 나서서 당선될 대안이 있냐? 나 말고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당선시킬 대안이 있냐 그래요. 대안이 있냐? 대안이 있냐 그래요. 예,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다. 저 청년들이 대안입니다. 저 청년들이 대안입니다. 예, 현진우나 파동이 일파만파
하고 있습니다. 문진석이가 원내수석 부대표 진짜 실세 중에 실세인데 이자가 김남국이 일개 비서관 따위한테 인사청탁을 했고 그것이 텔레그램 문자로 촬영이 돼서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남국이는 문진석이의 인사청탁에 대해서 훈식이 형하고 비서실장입니다. 강훈식이 현지 누나 그 김현지겠죠. 한테 전화할게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큰일 났다 싶었겠죠. 저 좌파 것들은 간신히 김현지 덮어놨는데 이게 문진석이 김남국이 텔레그램 대화가 보도되면서 다시 김현지가 이제 땅바닥에 거의 묻힐 뻔하다가 다시 불쑥 솟아난 것 아닙니까? 큰일 났다 싶었겠죠. 그래서 급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 엄중 경고입니다. 김남국이한테 엄중 경고예요. 그러면서 부적절하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 민주당도 매우 부적절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또 문진석이는 사라졌어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왜 그토록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실이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온몸으로 막아섰는지 이번 사건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문자 한 통으로 인사청탁, 실세는 현지 누나였다. 이 사안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수사를 통해 전 과정과 관련자를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강훈식이, 김현지, 문진석, 김남국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 업무와 무관한 김현지 실장에게 민간단체 협회 회장직까지 청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동안 아주 익숙하게 반복되어 왔다는 관행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재명이가 인사청탁하면 폐가망신시킨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겨우 엄중 경고로 끝나냐. 이재명이가 인사청탁하면 폐가망신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 집이 망할 것 같아서 김남국이한테 엄중 조치로 끝낸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조선일보가 사설로 대통령이라는 자가 북한의 실상을 초보적인 수준에서도 잘 모르면서 대북 정책을 결정한다니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재명이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그 기자의 질문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에 대한 뭐 계획이 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이재명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자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위성락 안보실장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기자는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그게 참 놀랍더라. 이재명이가 이런 거를 모르는 게 뭐 놀라운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니긴 합니다. 뭐 원래 그런 자니까.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를 생각하면 정말 이건 뭐 황당하고 끔찍한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대통령을 할 때 국무장관을 보내서 북한이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마중하러 나갔어요. 캐나다도 2017년에 한국계 목사를 북한으로부터 석방시켰어요. 일본은 2002년에 당시 총리가 납북자 17명 중에서 5명을 데려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북한에서 데리고 오고 그 남은 12명에 대해서 끈질기게 지금까지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이재명이는 정작 우리 국민이 몇 명 억류되어 있는지는 모르면서 지난 7월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노력에 공감한다고 했어요. 참. 근데 정작 우리 국민 억류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이는 대북 방송 쓸데없어. 요즘 세상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 방송을 하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 주민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 정권이 인터넷 사용 자체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다.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식도 이자가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내가 사과를 하면 또 종국몰이 할까 봐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초보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런 여러 차례의 이재명의 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북 무지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북 정책의 그 예민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이 이재명이가 다 결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조선일보 사설의 결론은 딱 한마디입니다.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 황당한 얘기가 나가자마자 대통령실이 사실은 이재명이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할 때까지도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도대체 너무 황당하니까 모든 언론이 이걸 두들겨 팼거든요. 그러자 뒤늦게 대통령실이 그 호떡집 불난 듯이 분주해지면서 입장문이 나왔어요. 대통령실이 자료를 배포했는데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억류 국민 대부분은 북중 접경지에서 구호, 북한 주민 구호입니다. 선교, 그리고 취재활동 등을 하다가 북한 당국에 끌려갔다. 그야말로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다가 종교적 활동을 하다가 끌려간 겁니다. 선교사 3분이 지금 억류돼 있는데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이 3분입니다. 역대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이나 유엔 메커니즘 등을 이용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계속해서 촉구해 왔어요. 문재인 때 국정상황실장했던 윤건영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이자가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은 판문점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를 만났는데 그때 직접 억류자 석방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김정은이가 문재인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소식 들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딱 이렇게만 썼어요. 그런데 이재명 너는 뭐 이 얘기는 안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건영이가 뭐 지그들 딴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고 하는 그 얘기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3분의 선교사가 억류 중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님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기다려 달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도끼인 객긴이다. 문재인이 이자는 무슨 북한 인권 결의문 관련해서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고 했던 자 아니에요. 그게 뭐. 이재명이가 지금 물가가 안정된 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정말 돌겠네. 이재명이가 이전 정부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안정된 편이다, 물가가.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 통계처죠.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됐는데 11월, 지금 12월이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1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2.4%가 올랐어요. 이재명 때의 물가가 11월에 윤석열 정부 때 물가보다 2.4%가 올랐는데 이재명이 이자는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물가가 안정된 편이다. 이런 햇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재명이가 이런 소리를 했니 마니는 뭐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고물가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이 물가 때문에 정말 서민들이 힘들거든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세금 올라, 보험료 올라, 물가 올라.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에서 발표한 겁니다.
지난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했어요. 그동안에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합친 것이 연평균 5.9% 올랐어요. 그럼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고 그 2배쯤 되는 비용이 더 나갔다는 뜻 아닙니까? 그 결과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 임금 중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전에 12.7%인데 5년 사이에 14.3%로 확대됐어요. 특히 전기, 가스, 식료품, 외식비, 이게 필수 생계비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잖아요. 전기 안 쓸 수 없잖아요. 가스 안 쓰시겠어요? 비싸다고? 식료품 안 살 거예요? 비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거든요. 또 여기 외식비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서 뭐 수십만 원짜리 먹는 그런 외식비가 아니고 그냥 회사 근처에서 만 원짜리 설렁탕 12,000원 내고 먹고 13,000원 내고 먹고 하는 그 외식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필수 생계비 물가가 근로자 체감 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5년간 필수 생계비 물가 연평균 상승률이 3.9%니까 임금 상승률 3.3%보다도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허리띠 졸라 맬 수밖에 없어요. 극장 2번 갈 거 1번 가고 무슨 연극이나 뮤지컬은 아예 포기하고 레스토랑 가서 오랜만에 칼질 한번 해볼까 하다가 동네 짜장면집 가야 되고 그것도 어려우면 야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동네 상권부터 죽거든요. 손님이 없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료값은 계속 뛰어요. 그나마 연말연시에 뭐 회식이니 뭐니 송년회니 해서 연말 특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 완전 썰렁해서 연말 특수는 진짜 옛말이 됐다는 겁니다. 동대문에서 식당 운영하는 박모 씨는 시장에 나가면 하루가 다르게 가격표가 바뀌어서 겁이 난다. 중구에서 철물점 하는 최모 씨는 물가는 오르는데 손님 발길은 뜸해져서 매출이 지난해 절반도 안 된다.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왜 소비자들한테 왜 소비 안 하냐 이렇게 묻는 바보가 혹시 있습니까? 예, 답변해 드릴게요. 영등포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요즘 장 보면요. 예전이랑 체감이 너무 달라요. 과일 몇 개만 사도 2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외식 줄이고 지출부터 줄이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도 이재명이는 물가가 안정된 편이라고 국민 부하 긍정 소리를 혼자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것들이 무능하기 짝이 없고 뻔뻔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뭐 도대체가 지그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의지하는 게 이 내란몰이입니다. 근데 내란몰이조차 지그들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한독수 영장 기각, 박성재 영장 기각, 추경호 영장 기각, 황교안 영장 기각. 그러자 이것들이 진짜 손대서는 안 될 것까지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란 전담 재판부, 그다음에 법 왜곡죄법 이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거의 사법부의 조이대 멱살 잡고서 지금 내 패대기 치겠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자 눈치만 보던 사법부가 우리는 지렁이는 돼요. 이러고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추경호 영장 기각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는데요. 그러자 이 개딸 종북주사파들이 영장 전담 판사의 사진을 올리면서 제2의 내란 세력이라고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이대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 3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공격을 서영교라는 자가 앞장서서 시작했는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특검의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난 2월에 수원에 있던 판사 3명을 그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데리고 와서 영장 판사 3명으로 앉혔다. 바로 이 3명이 특검이 제출한 영장을 쪽쪽 오는 쪽쪽 기각하는 바람에 특검 수사가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이거는 개딸들한테 그냥 좌표 찍어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자 이 개딸들 종북 주사파들이 모인 SNS에는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의 사진이 올라오고 사법부의 살인자, 내란 세력과 한 배를 탔다, 이런 비난글들이 다수 올라오면서 역모를 저지른 자의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 삼족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글들이 막 무시무시한 글들이 막 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추미애도 추경호의 영장을 기각했다.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사법부다, 이러면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총공격. 그러자 법원에서 그동안 정말 눈치 보느라고 귀 한쪽은 도다리처럼, 눈 한쪽은 도다리처럼, 눈 한쪽은 이 광어처럼 완전히 이렇게 쫙 찢어져 있었을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그냥 공중분해 당하겠다, 검찰처럼. 이런 위기의식이 생기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법원장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오늘입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오늘 모여서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도입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또 좌파들이 그동안 이 주도해왔던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월요일 8일 날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 제도 등 이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전직 회장 13명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어제 성명을 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상권 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법 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정치권의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협 회장 13명의 공동 성명은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일선 법관 사이에서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아니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우리들은 내리라는 거 아니냐.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대법관 증언안을 내놓았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야, 이게 어떻게 내란 전담재판부까지 가냐. 정말 노골적으로 우리를 압박한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법 왜곡죄를 두고 검사는 정권 눈치 보며 기소 주저하고 법관은 외부 압박에 휘둘리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수사 사법 질서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아주 발빠르게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 강행에 대한 이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그러면서 이걸 저지해야 된다. 긴급 세미나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와 법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종북 주사파의 사법부 와해 시도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소리를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재판부는 국민께서 입혀주신 사법부 독립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내란 특별재판부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통해서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정치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다 잃어버렸다. 따라서 우리가 그 절차를 밟기는 하겠지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나경원은 저들의 내란 공포 정치가 어제 추경호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그 모래성이 무너졌다. 우리 보고 내란 하는데 저들이야말로 입법 내란을 하고 있다. 발제자로 참여한 차진아 고대 교수는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사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에서 확정돼야 하는데 이를 임의로 조작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불가능해진다. 독일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와 다르지 않다. 또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법 왜곡죄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 전체가 뒤틀리게 된다. 기소 편의주의인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무조건 처벌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지금 정복 주사파들의 사법 겁박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네, 조적조 기억하시죠? 조국의 적은 조국. 이적이는요?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그러면 장적장은요? 장경태의 적은 장경태. 추적 추소 있어요. 추미애의 적은 추미애. 장경태 이자가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가 2차 가해 혐의를 받아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거 무거운데? 3년 이하 징역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쥐가 그렇게 고쳐놨어요. 본인이 발의한 법에 본인이 걸렸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피해자가 고소하겠죠. 그러니까 고소인입니다. 고소인의 신원 공개가 2차 가해고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 이런 조항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 그러니까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방송 등에서 공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게 장경태가 초선 때 공동 발의해서 형량을 잔뜩 높여놓은 법입니다. 딱 거기에 걸린 겁니다. 장경태에 대해서 김남국이는 현지 누나했다가 이틀 만에 잘렸는데 장경태 이자는 성폭력 의혹이 드러나고 고소당하고 또 2차 가해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고 고소가 됐다고 알려진 직후에 고소당했다고 알려진 직후에 정청래가 윤리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지시했는데 오늘로 8일째거든요. 8일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게 뭐 복잡한 사건입니까? 근데 8일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장경태가 정청래 핵심이라고 그러더군요. 오른파이라고 그러던데 실제로 지금 장경태는 정청래가 밀어붙이고 있는 그 대의원 권리당은 1인 1표 이거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밖에 나갔을 때 쿠데타 하려고 했다가 주춤했는데 이거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것의 TF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장경태를 꼬리 자르는 게 쉽지가 않죠. 거의 쥐꼬리도 같이 잘려나갈 판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은 뭐 정말 천박하게 이럴 데 없는데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장 의원 힘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가 동대문에 있는 장경태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후한무치 2차 가해 장경태는 사퇴하라. 성범죄자 비호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다. 이번 사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그리고 그 대처마저도 자신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후한무치의 극치다. 민주당은 시간만 끌면서 장경태의 성범죄 의혹을 묵인하고 2차 가해에 동조하고 있다. 강력한 비판 입장을 발표하면서 장경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도대체 여성단체는 뭐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론이 들끓자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 여성정치넷이라는 곳에서 성인지 감수성 부재 2차 가해 행태가 과거에서 한치도 변하지 않았으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박원순 사건 당시에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응에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하는 강력한 비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피고소인 장경태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보다 기자회견을 비롯한 언론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또 서영교는 법사위 회의에서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어 라는 발언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 하는 뻔뻔한 태도를 취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는 피해자가 피해 주장 시점에서 1년이 지나 고소한 것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고소 행위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간 건 역시 박원순 때의 위력 성폭력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취했던 대응과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기본적 상식조차 없이 2차 가해를 자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매일신문은, 대구에서 발행하는 매일신문은 선택적 분노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장경태가 피고발, 고소된 사실이 보도된 지 일주일째지만 주요 여성인권단체 가운데 공식 입장 발표한 것은 두 곳에 불과하다. 그거 하면서 지난 대선 때 TV토론에서 이준석이가 젓가락 발언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성단체 모두 7군데의 주요 여성단체가 일제히 언어 성폭력이다, 여성 혐오 생중계다, 성폭력 재생산이다, 성폭력적 발언이다 이런 표현을 성명서에 담아서 비난 성명을 냈거든요. 그때 그 7개 단체가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7곳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좌편향 여성단체 중에서도 비교적 큰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제외한 5곳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성명은 냈지만 5일이나 지난 상태였다. 이 성폭력 사건은 시간이 무지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입장을 내서 성격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2차 가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5일이나 지나서 꿈지럭거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이 당신들 왜 선택적 분노를 하냐? 이런 질문을 이 단체들한테 던졌대요. 자, 답변을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답변은 입장이 없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입장이 없습니다. 별도의 성명을 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답변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게시한 바 없고 입장을 내게 되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부 일이 있어서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논평 계획도 없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답변입니다. 입장 안 내려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활동을 하느라 못했습니다. 이 여성단체들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저질러진 성폭력 의혹 사건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 많아서 다 뒷전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단체 하는 건 좋은데 여성자는 떼고 해라. 적장. 장경태의 적은 장경태. 여성단체들이 안 나서도 장경태 스스로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청탁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참 아주 신박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누나 파문으로 김남국이가 잘렸어요. 이틀 만에 잘렸습니다. 김남국이한테 청탁을 했던 문진석이라는 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페북에다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 요거 한마디로 이제 사안을 끝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실은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 자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 있자 사실이 아니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 이것들은 언제부터 다 답변을 안 하겠다 그러네. 그러면서 김현지가 난 유탄 맞았어요. 나는 유탄 맞았어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를 어쨌든 조선일보가 단독 통화를 했나 봐요. 조선일보의 통화에서 김현지는 나는 아주 유탄을 맞았다. 이번 사건 불거진 뒤에 김남국 보지도 못했고 따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김남국이가 현지 누나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 그럼 어떤 사이인지를 얘기를 해.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면 어떤 사이냐고.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김현지가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의혹이 있다. 라는 질문을 하자 김현지가 에이 그거 아니다. 라고 했대는데 그러니까 이자는 입장이 없다. 아니다가 다야.
그러면서 김남국에 대해서 서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렵다.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수현이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박수현이가 김남국이가 훈시기형 현진우한테 추천하겠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 그 자체가 범죄 행위와 연관된 성격의 것은 아니지 않냐. 범죄는 아니지 않냐 이랬어요. 범죄는 아니지 않냐. 당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인사청탁이 범죄 행위와 연관돼 있다거나 이런 성격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하고 정무적으로 부적절하지만 범죄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청탁은 있었는데 범죄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박수현이 이자가 공개적으로 대놓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가 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이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데 대해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인사들에게는 모든 직책에 대해 인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제2의 김남국, 제3의 김남국, 제2의 강훈식, 제3의 강훈식이가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수조사 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 라인이 아닌데 김남국이처럼 청탁을 받고 어딘가에 전하려고 했다면 잘린다며. 너네들이 잘랐잖아. 그런데 그런 제 김남국이가 더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강훈식이가 더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같이 잘라야지. 김남국이만 억울하잖아. 전수조사 해야지. 박수현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 그런데 박수현이가 이거는 뭐 범죄는 아니다 이랬잖아요. 웃기는 소리. 우리의 이종배가 딱 나섰습니다. 우리의 이종배, 서울시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30명보다 나. 우리의 이종배가 딱 나섰습니다. 뭐라고 나섰냐? 어제 문진석이하고 청탁을 한 문진석이하고 청탁을 받아서 훈식이 형하고 현진우한테 전할게라고 한 김남국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범죄라고 그런 거야, 범죄라고. 그러니까 박수현, 너는 범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종배, 우리의 이종배는 범죄라고 고발했어. 그러면 재판이 열릴 거 아니야. 박수현, 너가 가서 범죄 아니라고 주장해봐. 아니, 동료 국회의원 그리고 후배 구하려고 그 정도도 못해? 네가 직접 나가서 이거는 범죄가 아니야 라고 떠들어봐 한번. 이종배 시의원은 대통령실이 민간 협회 인사까지 개입한 것은 희대의 국정농단이다. 김현지나 강훈석이 협회장 선출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밝혀달라. 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장경태가 뭐 딴 거는 뭐 별 볼 일 없는데 이 사건 키우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대단한 솜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건을 키우지? 장경태가 자꾸 사건을 키우니까 이 피해자인 당시 여성 비서관, 지금도 비서관인 것 같아요. 직접 방송에 출연했어요. 물론 가림막을 쳤습니다. 가림막을 치고 그 실루엣으로만 방송에 육성으로 방송을 했어요. 이 방송에서 이 피해자는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사건 당시에 이 장경태를 불러서 함께 있었던 선임 비서관으로부터 최근에 또다시 성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비서관들이 술자리를 했는데 그때 장경태가 왔다. 제가 많이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경태가 제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다. 분명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그때 이 당시 남자친구가 현장을 목격해서 영상을 찍었고 고소 전에 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동료 비서관들에게도 사실을 확인받았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는 아니 왜 거기에 라는 말만 들렸지만 뒤에 안 돼요 라는 내 말까지 녹음돼 있다. 술에 취했지만 반사적으로 신체 접촉을
수석을 하자 내가 반사적으로 안 돼요라고 한 말이다. 사건 발생 1년 뒤에야 고소를 했냐? 는데 대해서 당시에 남자친구 신상에 불이익 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못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다. 비서관이니까 더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급 비서관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당시 현장에 있던 선임 비서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경태 사건도 또 자기가 성폭행한 사건도 네가 술이 취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고 비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이 선임 비서관이 다른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냥 놔두면 피해자가 더 생기겠다 싶어서 1년 늦게 고소를 결심했다. 그리고 장경태가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이 피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숙취로 다음날 출근을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남자친구가 감금이나 폭행을 해서 못 나온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이야말로 무고에 가깝다. 그리고 장경태가 자신을 무고로 맞고서 한 데 대해서는 전형적인 2차 가해다. 이 녹화 영상이 나가자 장경태가 다시 페북에다가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다. 정치인 장경태를 음해하려는 표적 보도다.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 뭐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그러자 이 방송에 나가서 정말 그 어렵게 그 인터뷰를 한 이 피해자 성추행 고소인 장경태와 그 선임 비서관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이 고소인 피해자가 억장이 무너진다. 나를 그렇게 깎아내려야 속이 후련한 거냐. 그러면서 고소했을 때 그 상황을 상상만 해도 좀 무서웠다. 저랑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의원들한테 낙인 찍힌 상태로 제가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사전 녹화를 왜 했느냐. 생방송이 아니고 당시를 떠올리면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방송 중에 숨이 멎거나 비명을 지를까 봐 내가 방송사에다가 녹화를 요청한 것. 진심을 대본이라고 용기를 연출이라고 깎아내려야 속이 후련하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들다. 제발 압력을 좀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수석대변인 박수현이라는 자는 이렇게 논평했어요. 민주당은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당의 윤리감찰관 조사,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 그냥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보고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감쌀 일이냐 도대체. 또 무슨 부대변인 하나가 장경태 의원은 실수로라도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감쌌는데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내부의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특히 이 장경태가 서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서울시 의회에 있는 여성 의원들이 나섰어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장경태의 행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이다. 피해자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살인적인 2차 가해다.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식 2차 가해로 피해자를 2번 죽이고 있다.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우기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피해자의 지인까지 고발하면서 법적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또 같은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는 공개석상에서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는 거 못 봤냐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사건을 왜곡했다. 거대 여당의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 때로 덤벼서 힘없는 피해자 한 명을 집단 린치하는 것이야말로 잔인한 조폭식 2차 가해다.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감히 수사기관을 감시하는 법사위 위원 자리를 차고 앉아 있다. 피해자가 겪고 있을 피말리는 고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중앙위가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어요. 근데 부결됐어요. 네, 이재명이도 무너지고 정청래도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주당 중앙위 위원들이 596명이에요. 그래서 과반이 찬성해야 되는데 투표 참가 자체가 373명밖에 안 됐어요. 예, 투표는 됐는데 이 373명 중에 271명이 찬성, 102명이 반대를 해서 이 중앙위 과반 299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데 299명에 18표가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결됐어요. 부결은 투표해서 반대표를 누르는 것보다는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똘마니들이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친명계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정청래가 밀어붙이니까 야 저거 손 좀 봐줘야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예 투표 불참하자. 이렇게 해서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정청래가 이겼지만 투표 자체가 너무 적게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불참은 사실상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계가 이긴 겁니다. 근데 이겼는데 표를 보니까 뭐 52대 48 정도로 근소하게 이겼어요. 자,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 자리 꿰차고 있잖아요. 개딸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청래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간신히 진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결 결과를 보면서 이재명이도 종이 호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정청래 저것도 까불다가 결국은 기가 꺾였다. 둘 다 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가 표결이 있고 2시간이나 지나서야 그러니까 정신수습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나 봐.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찬성률 70%로 높았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부결됐다. 안타깝다. 지가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졌다. 안타깝다.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고 간담회를 해놓고 기자 질문도 받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고 국민들도 아무 관심이 없었던 행사지만 저것들 딴에는 진짜 목숨 걸고 싸웠던 겁니다. 여기서 이재명도 지고 정청래도 졌다. 제가 어제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고성구의 숲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 사법부의 집단 행동이 점차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면서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데요. 이 내란 및 외환 사건에서 헌재의 법률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 심판 제청을 해도 그래서 헌재가 심리를 시작해도 이 재판을 현행법에 따르면 중단하게 돼 있거든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재판은 계속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추미애가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를 주재할 필요가 없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가 해소된다. 그러니 이것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면 당장 국민의힘에서 위헌 소송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법관들도 아니 이게 뭐야 그리고 법원에서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위헌 소송을 헌재가 받아들여서 심리에 들어가면 지금의 법으로는 재판이 중지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위헌 심판이 받아들여져도 재판은 계속되도록 법을 고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헌재를 빼놓고는 대법원까지 이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법조계 전체가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헌 가능성이 있다. 헌법 42조에서 재판 중지하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재판이 중지되도록 한 것은 적어도 위헌적 법률이라는 의문을 법원이 정식으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재판을 중지하는 게 헌법과 현재 헌법재판소법의 취지다. 장용수 교수는 법관 스스로 위헌이라 생각한 법률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에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민주당 법안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이창현 교수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겨냥한 법안이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위배한다. 또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곡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서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비판들이 법조계 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야 이거 너무 반발이 심하다 싶었는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추미애 법사위입니다. 추미애 법사위. 내란 청산을 위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김용민.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이성윤. 정청래도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한 걸음도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다. 추미애. 이를 신속 처리하면 재판정지 문제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와 추미애가 이끄는 좌파 법사위는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실은 어쨌든 법원 얘기도 듣고 뭐 법조 얘기도 듣고 들으니까 야 이거 밀어붙이면 우리가 되치기 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어제 열렸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게 위헌 소지가 많음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 그리고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내란 재판 전담부 설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전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법원장들이 전국에서 2시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 거의 4시간 가까이 43명의 전국 법원장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의 결론이 이겁니다. 위헌성이 있으니까 중단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 그런데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곡하지만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장 43명이 6시간 가까이 4시간 가까이 모여서 토론한 결과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법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중단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 법 왜곡죄는 역사적으로 신권이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정치 권력에 악용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어제 법원장 회의에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8일에는 전국 법관회의도 예정돼 있는데 전국 법관회의는 자편장 판사들이 주도해 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좌우 떠나서 사법부 전체가 지금 공멸의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법관회의 안건도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법관 인사나 평가 제도를 바꿀 땐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금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8일 전국법관회의까지 자편장 판사들이 주도해온 전국법관회의에서까지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반대 의견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든 완곡한 표현이든 나오게 되면 저는 사법부 전체가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